비교하면서 갈게요. 서로 다른 거는 제가 쓰고 같은 거는 그냥 같은 거니까 공장 거 이거에 대해 500분, 800분 구분한다고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월급이에요. 자, 우리 사무직이나 영업직이나 급여 제도를 받는 사람들의 월급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생산직 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급여 제도가 아니고 임금 제도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월급을 임금이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직 직원한테 월급 준 건 급여라고 쓰고 생산부 직원한테 월급을 준 거는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급여는 당연히 801번의 급여인 800번대 급여를 쓸 건데 500번대의 급여도 있어요. 500번대의 급여도 있어요. 근데 이 500번대 급여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 공장이 있어서 월급을 준 건 맞는데 이 공장 직원들 중에서 공장이 있어서 급여 지급한 것 중에 임금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급여예요. 공장 수위 아저씨, 공장 청소 아주머니, 구내 식당 아주머니 이런 분들은 생산직이 아니죠. 임금법이 아니에요. 근데 공장이 없으면 그분들 월급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럼 공장이 있어서 나가는 그거는 500번대 급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생산부 직원이라 그러면 임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임금. 그 사무직은 급여, 생산직은 임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교재 상여금이다, 퇴직급여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는 용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럼 상여금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직 거는 800번대, 생산부 거는 500번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은 저와 같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할 때 봤었었죠. 그리고 또 우리 확정 기여형 상품 가입했을 때도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개정 과목은 우리가 퇴직금을 설정하든 아니면 상품에 납부를 하든 사무직 지원금은 800번대, 생산부 지원이면 500번대로 써야 돼요. 그 500번, 800번 구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에서 인지를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또 복리후생비가 있죠.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뭔가를 해주면 직원을 위해서 해주는 건 전부 다 복리후생비예요. 그냥 직원 회식비도 복리후생비인데 직원이 경조사가 있어서 경조사비를 주거나 화환 보내는 돈도 그 화환이 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직원의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이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여비교통비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여비교통비는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그래서 출장비를 쓰는데 출장 간 직원이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이면 800번대고 생산부 직원이 출장을 가면 500번대 여비교통비를 써요. 근데 이 출장비만이 아니고 정말 교통비들 있죠. 우리 뭐 톨게이트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써요. 그럼 어느 직원이 썼느냐 이걸 가지고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접대비라고 적혀 있죠. 접대비는 우리 거래처하고 상관이 있으면 전부 다 접대비예요. 우리 직원이 밥 먹었대. 그럼 직원 혼자 밥 먹든지 직원끼리 먹었으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직원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접대비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거래처가 매출 거래처면 800번대, 매입 거래처면 500번대의 접대비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방금 말했던 뭐 식사만이 아니고 거래처에 화환 보낼 수도 있죠. 뭐 공장 확장 이전했다고 화환 보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고 혹은 거래처 체육대회 도시락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나와요. 그래도 어떤 거래처냐 보고 접대비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 통신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자, 통신비는 자, 우리 우체국에서 하던 일들 그게 전부 다 통신비예요. 자, 우체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죠? 우편도 하는데 자, 인터넷에서 누가 깔았죠? 우체국이 깔았죠. 우체국이 깔았어요. 전화선 누가 깔았죠? 우체국이 깔았어요. 몰랐어요? 다 우체국이 깐 거예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까만 전화기 돌리면 전화 받는 게 우체국 교환에서 꽂아준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걸 기간통신으로 잡아서 한국통신 만든 거고, 그리고 인터넷선도 우체국이 해가서 그 케이블 사용료를 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우체국이 한 거예요. 그래서 택배비도 통신비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 인터넷 용어는 통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통신비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 전부 다 통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다음에 우정사업국이 한 일에 대해서 우연히 한번 보시면 전부 다 걔네들이 한 거예요. 자, 다음 이 통신비가 공장 거면 당연히 500번 되고 사무실 거면 800번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수도관열비라는 거 볼게요. 자, 이 수도관열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들어가는 전기세나 아니면 가스비나 혹은 상하수도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도관열비라고 사용을 해요. 수도관열비. 자, 그런데 공장에는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고, 그럼 나머지들은 계정 과목을 가스 수도료라고 써요. 가스 수도료.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수도관열비라고 쓰는데, 우리 공장에서는 전기만 따로 빼서 전력비라고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관열비라고 써요. 그럼 이걸 아냐고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공장 전기요금 얼마, 본사 전기요금 얼마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의 총액이 나갈 거고, 차변에 본사 거는 수도관열비, 공장 거는 전력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정 과목 아냐는 질문으로 그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세금과 공가. 이 세금과 공가는 이 앞에 제가 우리 세금, 법인의 세금 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우리 정말 세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우리 업무하고 관련 있는 협회의 일반 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가라고 써요. 자, 우리 주민세도 지금 책의 끝에 적혀 있는데, 이 균등한 주민세는 우리 구마다 측정을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집이면 세대별로, 법인이면 인격체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주민세 한 번씩 정도씩 내 보셨죠? 그 주민세 얘는 균등한 주민세라고 불러요. 소득할 주민세는 지금 지방소득세를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균등한 주민세는 그대로 주민세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할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이건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 유형자산하면서 감가상각비. 그럼 얘는 공장 화물 트럭의 감가상각이면 500번대 감가상각비, 본사 영업부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면 800번대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임차료. 임차료는 무언가를 빌려 쓰고 요금을 내는 거죠. 그럼 빌려 쓰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건물 빌려 쓰고 돈 주는 거, 월세. 월세도 임차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월세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그 세금계약서나 보면 임대료라고 적혀 있죠. 거기는 왜 임대료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받는 요금이잖아. 근데 그 세금계약서를 발행하는 사람이 건물주인이거든. 자기 입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료 낸 거예요. 임차료. 그럼 비용이죠. 그럼 우리 자동차 렌트카 하면, 그렇죠, 그것도 차 빌려 쓴 거잖아요. 임차료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임차료가 그냥 뭔가 돈 내고 빌려 쓰면, 우리 정수기 렌탈료, 복사기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임차료예요. 자, 우리 리스 중에서도 운용 리스, 금융 리스는 내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못 믿어서 안 넘기는 거고, 운용 리스는 내 게 아니고 리스 회사가 사서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도 임차료라고 쓰는 거예요. 운용 리스도. 자, 다음 우리 수선비는 언제 봤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하면서 수익적 지출에서 뭔가를 수리하면 원상 회복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쓸 때 수선비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고치면 수선비니까, 공장 거면 500번대, 뭐 본사 거면 800번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험료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의 보험료 그대로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료, 건물 화재 보험료도 보험료. 그럼 어디 거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 자,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써요.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도 차량 유지비, 그리고 우리 자동차 타이어나 뭐 차 수리를 해도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써서 이 금액을 통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량 운행 일지를 아마 지금 회사에 가면 거의 다 쓸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용 전용 승용차에 대해서 작년부터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일지를 쓰면서 차량 유지비를 관리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어디 차냐, 공장 화물 트럭에 대해서 수리나 기름 넣은 거냐, 본사 영업부 거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을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경상연구개발비는 개발이 아직 완성되기 직전 단계. 앞에 무형자산한테 이야기했었죠. 연구비, 그 다음 경상연구개발비, 그 다음 개발비인데 아직 개발 단계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 자산의 인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다 비용이라고 했었잖아. 그때 우리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반비라는 건, 자, 우리가 그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 운임비를 우리 회사가 부담한다면 그때 우리는 운반비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원재료 사올 때의 운반비는 개념하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원재료라고 하죠. 그때는 취득 시점 이전이니까 취득원가 포함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데 그 운임을 또 우리가 부담한다면 그때 운반비라고 쓸 거예요. 운반비. 자, 교육훈련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우리 업무에 필요하도록 뭔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지급하는 돈을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저는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교육훈련, 그 본인이 지금 학원 다니는데 회사에서 수료하면 학원비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들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냐, 교육훈련비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 일에 써먹으려고 강제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본인 개발을 위해서 본인이 여기 선택하고 영수증만 주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수증만 주면 준대. 그럼 그건 복리후생비지, 그죠?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지. 아니,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강제로 교육해라는 회사는 안 좋은 회사잖아요. 퇴근하면 자유하지, 그죠? 퇴근하니까 생각나네. 오늘 그 뉴스 기사 보니까 출근할 때 지각이어서 계단을 뛰다가 넘어져서 상해 당한 거 그 산재 처리한다며. 산재 판정 났대요. 지각해서 뛰어가는 건데도. 참. 일단 지각하는 자체를 회사는 안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자, 다음 우리 도서인쇄비가 있죠. 자, 도서인쇄비는 종이에 잉크 묻어 있는 건 다 도서인쇄비예요. 자, 종이에 잉크 묻었다는 이 범위가 뭐냐면, 자, 우리가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그것도 도서인쇄비라고 할 거예요. 잡지책을 샀어요. 도서인쇄비예요. 책을 샀어요. 도서인쇄비예요. 명함을 팠어요. 도서인쇄비예요. 그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종이에 잉크 묻었단 말이 그거예요. 그걸 사면 우린 도서인쇄비인데, 이걸 어디에서 쓸 거냐에 따라서 500번대 800번대만 구분을 할 거예요. 공장 직원 명함 팠대 500번대 도서인쇄비, 또 본사 신문구독료 납부했대 800번대 도서인쇄비. 자, 소모품비는, 자,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세자만 쓸 거고, 비용 처리한다면 소모품 빈 거예요. 얘는 계정 과목이 좀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나중에. 자, 다음 수수료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고, 광고 선전비가 있죠. 자, 광고 선전비는 우리 키워드가 광고 홍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뭔가 명함을 팠어요. 그럼 도서인쇄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홍보용이래 딱 글자 적혀 있는 순간 얘는 광고 선전비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홍보, 광고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광고 선전비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뭐 이건 우리 수업하면서 같이 썼던 거죠.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거나 대손충당금 모집할 때, 그때 사용하던 거고,
자, 그럼 무형자산 상각비는 뭐 무형자산 감가상각 때 쓰는 거고, 잡비는 그냥 의미가 크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작급. 얘는 우리 일용직 같은 거 있죠. 일용직 급여를 작급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나중에 분기하시다 보면 그 기출문제 제가 드린 프린트 분기하다 보면 작급이 나올 건데, 그럼 공장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썼으면 500번대 작급, 사무실 청소하는데 직원 아르바이트생 불러가지고 썼으면 800번대 작급. 의미가 크지 않으면 앞에 잡자 붙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의 급여는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500번대는 자, 다른 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외주 가공비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제조 경비에서만 쓰는 건데, 이 외주 가공비는 어떨 때 쓰냐면 임가공 용역을 의뢰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임가공 용역을 의뢰했을 때 그 비용 지불하는 걸 외주 가공비라는 걸 쓸 거고, 얘는 우리 500번대인 제조 경비에서만 쓸 거예요. 800번대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우린 600번, 700번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얘를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품 다 만들었어요. 우리 공장에서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박스에 스티로폼 껴서 박스에 넣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외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만 만들어 가지고 차로 보내면 거기서 다 싸가지고 보내는 그런 것들을 외주 가공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판관비하고는 우리가 생각보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 44페이지 아래에 영업외 수익을 보면 이자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죠. 자, 우리 분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기억합시다. 비용의 자리는 차변 대변 어디죠? 그렇죠, 차변이죠. 차변이 비용이에요. 대변이 수익이고, 자, 우리가 분계할 때 금액을 보면 여기 쓰는 금액 있죠. 금액들, 이 금액은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있어요. 전액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쓰면서 금액을 쪼개거나 얼마 빼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 줘요. 급여 200이다. 급여는 무조건 200이야. 근데 얼마 빼고 줬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자를 받죠. 이자 100만 원이면 대변의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 세금 떼이고 받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금액을 쪼개는 일 없어요. 얼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그 전액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전액 가지고 나중에 세금 계산할 거거든. 그리고 얼마 세금 떼었으니까 이거 빼고 주겠다 들어갈 거라서 수익 비용은 금액을 줄이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전액을 다 쓴다. 자, 우리 임대료는 그다음에 그 앞에 배당금 수익은 우리 방금 배당 받을 때 중간 배당 받든 정기 배당 받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쓸 거라고 했었었죠. 우리가 배당 받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대료, 이건 임차료하고 반대죠. 지금 옆에 있는 설명 제가 보지만 하는 게 계속 부동산 이렇게 단정졌잖아. 그게 아니라 뭐든지 빌려주고 돈 받으면 임대료예요. 빌려주고 요금 받는 건. 그래서 옆에 단정 짓는 거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황 봐야 된다. 자, 다음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뭐 평가손실,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단기매매 증권하고 관련된 건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65페이지에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환산이익, 외환산손실. 자,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와요. 사실 이쪽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뒤쪽이 우리 책 본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이 계정 과목 자주 쓰기 때문에 얘 때문에 사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같이 분기하면서 봐도 되는데, 자, 우리 회사가 외화로 매출을 해요. 이거 1,000달러를 물건을 팔았어요. 2월 1일 날 팔았어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받기로 돈을 했어요. 3월 1일 날 받기로 했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쓰고, 이제 금액을 쓸 건데, 자, 여기에다가 $1000라고 써놓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회계 단위는 원이잖아요. 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2월 1일 날 인도한 이 시점에 기준 환율을 볼 거예요. 환율을 봤더니 $1당 1000원이었어요. 그럼 $1당 1000원이라서, 자, 우리는 계산하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100만 원이다라고 써둘 거다라고 볼게요. 자, 우리 2월 1일 쓰셨는데 죄송한데 12월 1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2월 1일 날 그냥 2월 말 12월로.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년 1월 말일 날 받기로 했다고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외화를 가지고 있는데 12월 31일 날 기말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라고 전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하고 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럼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외화도 기말의 기준환율 혹은 매매 기준율로 우리는 평가해서 이 금액이다라고 금액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기준환율을 봤더니 $1당 1,200원인 거예요. $1당 1,200원. 그럼 지금 우리가 판 거는 $1,000니까 그럼 우리 받아야 되는, 지금 뭘 평가한 거냐면 얘가 아니고 지금 얘가 장부에 적어 있잖아. 이 외상 매출금이 얼마 받을 건지를 지금 외화로 가지고 있어서 평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2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 원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높이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높여주고, 그럼 120이 되죠. 그럼 대변에 이유를 쓸 건데 지금 얘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환산만 한 거예요? 환산만 한 거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그렇지. 이익 올랐으니까, 그죠?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인 거고, 만약에 거꾸로 외상 매입금이나 차입금이었으면 환율이 오르면 외화 환산 손실이 됐겠죠. 걔도 높여주면서. 그건 그냥 정반대니까 안 해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또 이제 다음 연도 2021년도 1월 31일 날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돈 받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장부에 적혀있던 거 회수하니까 얘를 지워야지. 그럼 내 장부에는 외상 매출금이 120만 원 받을 거 있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어요. 근데 이날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400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돈 들어오면 얼마가 들어오죠? 1,400이 들어오겠지. 아니 140이 들어오겠지. 그럼 140만 원이 들어왔죠. 자, 이제는 환산한 건가요? 실제 돈 받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차이 나는 20만 원을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 그래요. 자,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계산 때도 물어보고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도 물어볼 거예요. 진짜 지금 현재 출제위원이 매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안 헷갈리도록 꼭 숙지를 해두세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주 보이는 애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계산분기연수 문제 풀어보시면 여기도 자주 나오는 애를 볼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우리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외화라고 치면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만 보이고, 외환이라고 치면 외환 차익, 외환 차수만 보여요. 내가 컴퓨터 입력하는 순간 내 운명이 결정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컴퓨터에 쳐야 돼요. 4개 중에 하나, 4개가 나와서 얘 환산이익, 환산 손실하고 차익, 차손 4개가 나오면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참 접근부터 얘는 운명이 결정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옛날에 고등학생 수업할 때 계산 때는 6자다라고 외우라고 말한 만큼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근데 지금 현재 문제출제위원이 외화 문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일반 전표든 아니면은 우리 계산이든 최소 둘 중 한 개는 내요. 둘 다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말은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반대는 안 해도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면 환율이 올랐으면 빚이 늘어나겠지. 그죠? 부채는 늘려줄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외환 차익, 외화 환산이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또 유형자산 처분이, 자 얘는 성격으로 기억해 두세요. 성격 기억하라는 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우리 유형의 자산을 사용하다가 팔았는데 장부 금액보다 돈 더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쓰려고 산 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건 영업활동이 아니죠. 설마 우리 팔려고 사온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익 남겨야지. 쓰려고 사온 거 가지고 쓰다가 팔아서 돈 남기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영업활동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외 비용이니까. 자, 다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성격이 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 그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자, 거짓말 좀 더 못해서 한 번 더 말하면 한 10번 말하는 것 같아. 이제 매도 다른 계정 과목도 아니고 걔 하나밖에 없잖아. 계속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라고.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지금 영업외 수익 비용인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업외 수익 비용 하는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은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영업외 수익 비용이에요. 자, 다음 우리 자산 수정이 봤던 기억나시나요? 봤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 제가 예를 들은 게 토지를 뭐 우리 대주주나 대표이사한테 무상으로 받으면 공정가액만큼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였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대주주한테 뭐 내놔라고 하는 게 영업활동일 수는 없겠죠. 그럼 영업외 수익이에요. 자, 근데 채무면제 이익 볼게요. 자, 채무면제 이익은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 자, 대변에 외상으로 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자, 이렇게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돈 빨리 달래요. 난 돈 없어 죽겠는데. 계속 달라고 해서 나 지금 60만 원밖에 없어. 그랬더니 A가 그래 그럼 60만 원만 주고 끝내재. 그럼 얼른 줘야지. 그죠? 그래서 자, 나는 얘가 60만 원만 주고 끝내자 그래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그럼 이제 얘 안 줘도 되잖아. 외상 매입금 지우고. 우리는 지우려고 그러면 있는 금액 그대로 다 써야 지워지는 거죠. 근데 얘가 60만 원만 주고 끝내재요. 그럼 현금 60만 원만 주고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 외상 대금이든 아니면은 부채 그 돈 빌려온 거든 탕감해 주면 그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계정 과목 써요. 자, 자산 수정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 이 계정 과목 두 개 중에 한 개도 일반 전표에서 좋아하니까 예, 그냥 특성이나 계정 과목만 생각이 떠오르시면 뭐 어렵지 않게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험금 수익 기억나시나요? 그죠? 우리 보험금 수익 제가 불타 없어진 건 그대로 그때 사건이고, 보험금 타면 보험금 타는 것만의 별도의 사건인데 영업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얘 돈 받은 것만 써랬대. 그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비익은 우리는 보기는 거기서 봤죠. 형우가 부족인데 결산까지 돈이 남는 건데 원인 못 받기 때. 근데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우리한테 득이 된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자비익이라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영업외 비용에서는 자, 앞에서 안 했던 거 볼게요. 이자 비용 외환차손은 우리가 본 거고, 자, 기부금 있죠. 자, 기부금은 돈으로 주면 돈 주고 기부금이라는데
물건으로 줘도 기부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부금은 문제는 기부금 개정 과목 쓰는데 이 개정 과목 그 분계 내는 사람의 목적은 기부금 개정 과목 안야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원가 8만 원, 시가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어디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건 판 게 아니죠. 이 금액은 우리가 원가에 이익을 더한 거잖아. 근데 판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줬죠. 그럼 가지고 있던 물건 줬으면 준 것만큼 사라졌으니까 장부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이 금액 적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제품이다 8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준 게 기부금이다 8만 원 이렇게 분개할 건데 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뭔가 써야 될 거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자, 얘가 대변에 제품이든 상품이든 원재료든 재고 자산이 나가게 되면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얘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타계정으로 대체. 그래서 기부금을 사용 나오는 문제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걸 포인트로 내요. 이걸 아는지. 이거 안 쓰면 틀렸다고 한다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적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 기타 채권에 대해서 뭐 기말 설정하거나 대손충당금 모집할 때 쓰는 거고, 자 쭉쭉 내려가서 959번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버튼 기억나시나요? 우리 비정상 감모손실이 발생했을 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였죠. 그때도 이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없어진 만큼 쓰는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는 분계였었죠. 자, 다음 우리 재해손실 버튼 기억나시나요? 언제 썼죠? 화재 나서 그죠? 불나서 뭐가 어쩌서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유용자산을 지웠잖아. 근데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내 재고자산이 없어져도 이렇게 쓰고 똑같이 이렇게 쓰고 차변에 재해손실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재고자산 가지고도 재해손실하면서 이거 아니냐고 또 물어봐요. 재고자산 없어진 만큼 지워야 될 거잖아. 불타 없어지거나 홍수 없어지면. 그러면 장부에 있던 거 지우는 거지 시가로 판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하고 차변에는 재해손실이라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손실은 유용자산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재해당해서 자산이 없어졌을 때.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하면서 다 봤던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고 우리 컴퓨터를 이제 구경을 할까 해요.